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협동조합 덕후예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연구회 회장입니다. 여기 아마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일반 많은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즉 사람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경제를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그 웹자보를 안 보셨으면 제 이름만 봤을 때는 김신양 되어 있고 게다가 회장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당연히 남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알려드렸는데도 나중에 박신양 선생님 그래요, 사람들이. 네, 배우 박신양 때문에 남자인 줄 알고. 네, 저는 김신양입니다. 다음에 어디서 보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끄덕끄덕? 끄덕끄덕?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이제 주제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을까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좀 이상하죠. 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왜 사회와 무슨 관계를 맺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와 관계 맺는 것 또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 워크숍인데 지금 이 워크숍 전체 주제가 삶의 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삶의 태도라 그러면은 내가 삶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죠? 그러면 꼭 내가 못 사는 내가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난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이런 태도로 사니까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이 분과 삶의 태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제가 생략을 한 것은 제가 굉장히 잘 사는 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뭐 그 잘났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예요. 저는 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 잘한다 이거랑 조금 다르고 저는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요. 이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거보단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주제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협동조합 덕후이고 사회적 경제 연구회 회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오늘 얘기 첫 번째 주제는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에요. 네. 이상하죠? 협동조합이 나를 찾아와?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혹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문화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아, 그 영국 영화인데 2018년에 개봉이 된 건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게 이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작가 이제 주인공이 여성이고 작가예요. 근데 책과 이렇게 맺은 인연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책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서 읽는다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책을 찾아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책이 그렇지 않고 책이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거죠. 우리 왜 집도 다 집은 다 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맞는 독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나에게 맞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 있었고 그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부분 지금 이제 협동조합 덕후가 된 건데 그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는 까닭은 지금 여기에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 30대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의 베프. 베프인데 저보다 19살이 적은 지금 30대. 그러면 나는 몇십 대? 아, 네. 동네에 사는 저랑 지금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된 이제 20대 총반에 만나서 이제 지금 30대 중반이 된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때는 바야흐로 한 10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랑 아마 여기 이번에 안내를 한 강래영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저희 집에 와서 항상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그래야지 술도 맛있는 거 먹고 요리도 이제 제대로 된 거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밖에서 사면 좋은 걸 먹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애가 요리를 하고 뭐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1박 2일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20대부터 30대, 40대 그때는 제가 이제 40대였으니까 그런 모임들을 여러 포럼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었는데 그중에 오늘의 주인공 나의 베프 그 친구는 20대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또는 배송을 받거나 해서 이제 건강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해주고 그랬었는데 저희 베프는 20대 초반이었고 20대 중반이었고 그리고 3남 1녀의 장녀였어요. 아 3녀 1남의 장녀였어요. 식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게다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도 많이 써가지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얼마 받지도 않고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반을 쪽쪽 대출금으로 나가고 뭐 이러니까 별로 남는 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좋은데 자기는 생협이라고 하는 유기농을 전문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파는 그런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을 사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너 뭐 미용실에 20만 원짜리 가는데 그거 안 가고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건드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저하고 되게 얘기가 깊어져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굉장히 그 친구가 저한테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신양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제 너처럼 이렇게 뭐 뭔가 이게 좀 친환경적으로 살고 좀 좋은 먹거리도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산이 돈이 부족하니까 월급도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제 돈으로 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한 3시간 하고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그 3시간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으면 상품권처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야 너 그런 거 생기면 너 할 것 같니? 그랬더니 네 신양쌤 저 그거 할 것 같아요. 막 그 친구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래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돈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나눌 수가 없으면 이게 너무 문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문턱을 낮게 하려면 그러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진 거는 몸뚱이밖에 없는지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때가 때는 바야흐로 2012년이었어요. 2012년, 2013년 이때였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이제 계속 협동조합 연구도 하고 과제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한국이 저성장 그래가지고 협동조합도 어렵다, 뭐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도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뭐 회원들도 줄어들고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막 기부도 안 하고 이런 막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방안을 찾는 연구를 하다가 어, 파리에 여러분 프랑스 파리 아시죠? 프랑스 파리에 18구 여기 아니에요. 파리에 29구까지 있는데 파리가 29까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긍정 뭐 무슨 뭐 마포구 뭐 용산구 막 이런데 이렇게 파리는 1구, 2구, 3구, 4구 그래요. 아마 프랑스 가신 분 아실 텐데. 네. 그래서 그 파리의 18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이 있는 게 18구예요. 성신성당이 그 몽마르트 언덕이 이제 18구인데 제가 파리의 18구에 살았어요. 근데 그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부자가 사는 그 아름다운 그 동네가 아니라 그거의 길 하나를 딱 건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파리인가 아프리카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이 옛날에 식민지였던 알제리, 북아프리카, 세네갈, 가봉 뭐 이런 데서 온 요즘에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가득 찬 동네에 제가 살았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뒤에는 그래서 제가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우리 과 친구들이 야 너 그 동네 굉장히 위험하다더라 막 마약 거래한다더라 너 이사 가지 마라 막 그렇게 말릴 정도로 막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뭘 봤냐면 그 파리에 그 위험하고 복잡하고 이주 노동자들도 많고 그런 이제 이 이상한 동네에 우리가 아는 아주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만 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유기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냥 어떤 협동조합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협동조합을 생협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는 생협은 소비자 협동조합은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파리에 하필이면 그 18구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5분 정도 거리에 금방울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름 좀 촌스럽죠. 금방울 자매처럼 그 금방울 거리에 그 친환경 로컬 푸드를 하는 생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봤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첫째, 그런 슬럼가에 생협이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생협을 만드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거예요. 아니 프랑스 파리에 미국 사람이 생협을 열어. 그것도 톰하고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남자 둘이에요. 보통 생협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톰앤 제리가 아니라 톰앤 브라이언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덥잖은 소리를 삽니다. 그래서 톰하고 브라이언이라고 미국 남자고요. 왜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것도 이런 동네에서 협동조합을 열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8구의 슬럼가에 미국 사람이 생협을 연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굉장히 쇼킹한 거잖아요. 저한테 수수께끼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탐험을 이제 시작을 해본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그 협동조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할 때는 그때가 당시가 2016년인가 이때 2015년이었고요.
그 협동조합이 2017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톰하고 브라이언이 준비하는 그 협동조합이 우리는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협동조합을 보니까 자기의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미국 사람이 파리에서 만들고 싶은 협동조합이 있었던 거죠. 그 모델이 뭐였는지 보니까 미국의 그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파크 슬로프 푸드쿱이라고 하는 친환경 로컬 푸드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40년대. 모델이 그거였던 거예요. 파크슬로프 푸드쿱이라고 제가 나중에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유튜브에 링크도 있으니까 비디오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예, 우리 회장님이 약간 아날로그여가지고 채팅장에 침되는데, 네. 아, 아마 그래요? 아, 네, 캠프 사무국에서 채팅창에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곳인데 왜 이 사람이 이 미국에 있는 이 협동조합을 모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했냐면 이 협동조합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여러분들 미국에 안 가봐도 뉴욕이 땅값이 비싼 거 다 아시죠? 집값 되게 비싸고 이서진이 뉴욕에서 대학 다니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것도 친환경 게다가 로컬 푸드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이 그 비싼 데서. 그런데 그 로컬 푸드의 조합원이 16,000명인데 그 로컬 푸드 친환경 로컬 푸드 매장이 16,0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있고 다른 일반 유기농 가게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선한 야채 같은 것들은 보통 20-30%더 싸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만들었던 음식 같은 이런 치즈, 특히 고급 치즈, 와인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 50%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신선한 먹거리가 일반 가게보다 일반 유기농 매장보다도 훨씬 더 싸고 때로는 그냥 관행농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 톰이 자기가 그 우연하게 그 팍스 푸드쿱에 딱 갔는데 그 작은 아니 그 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딱 가면서 매료가 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매료가 됐냐면 우리 이렇게 사람 되게 많고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 막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짜증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 매료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보통 일반 마트 같은데 큰 이제 대형 그 마트 같은데 가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뭐 애들 카트 채워가지고 이렇게 막 태우잖아요.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모르죠. 가족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쇼핑 보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서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뉴욕 한복판에서 거기 장 보러 온 사람들끼리 사람도 빠글빠글하고 굉장히 많고 줄도 막 쫙 늘어서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장터처럼. 게다가 물건은 굉장히 싸고 굉장히 질 좋고 신선한 거. 근데 어떻게 그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데서 그 땅값 비싼 데서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이니까 메마른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럴 수가 있을까 비결을 봤더니 그 팍 슬로프 푸드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이 안 잡히죠.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이런 것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협동조합의 비결은 16,000명 모든 조합원이 딱 한 달에 딱 한 번 2시간 45분씩 노동을 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달에 딱 한 달에 딱 한 번이고 꼴랑 2시간 45분요. 뭐 우리 2시간 45분이면은 뭐 그 살짝 이게 장보러 갔다 오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드라마 한두 개 보는 시간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결과
모든 조합원들이 아주 좋은 것을 싸게 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봐요. 거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로컬푸드를 하니까 아침에 일찍 매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받잖아요. 그죠? 그 농부님이 가지고 온 야채, 채소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그거 다 분류하고 또 진열도 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또 가격표 매기고 누구는 소분하고 누구는 치즈 자르고 누구는 박스 정리하고 등등등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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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홀딱 반했고 그 분위기에 반했고 그리고 그 좋은 가격에 반했고 그래서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파리에 살지만 꼭 파리에도 이런 협동조합을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게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슈퍼마켓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미국 사람 톰과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서 18구에서 슬럼가에서 그런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그가 만들고 싶었던 그 모델은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의 큰 비결은 성공의 비결.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서로 친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에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비결이 한 사람이 2시간 45분만 노동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다시 이제 나의 친구 베프 얘기로 돌아가자면 나의 친구 그 애처럼 그 20대나 30대 또는 저소득층도 저기 한 달에 한 번 2시간 45분, 3시간 노동을 제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환경, 유기농 또는 뭐 비건 이런 좋은 먹거리를 또는 다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문턱 낮은 협동조합이 가능하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살림, 둘의, 아이쿠, 뭐 행복중심 이렇게 전국 조직부터 해서 엄청 많고 이쪽에 속한 조합원만 해도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나 돼요.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랑 근데 한 사람이 한 2~3시간만 노동만 제공하면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그 가족들까지 그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게 저에게 이상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어린 동생이자 친구인 그 친구도 그걸 접근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찾고 그래서 결국 2017년에 설립을 했고 그 파리에 만들어진 그 협동조합은 라 루브라고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라 루브라고 채팅창에 네, 자, 파리의 18구에 가면 여러분들 여행 가서 만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만들어졌고 저는 2019년에 제가 이 협동조합을 조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톰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사진도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거기도 여전히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지 2년이 된 차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이미 조합원들이 7,000명이나 가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랄루브는 파리에서 만들어진 랄루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불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불어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남자분? 네. 그 불어에 랄루브는 르루라고 하는 늑대 있죠. 늑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역대 남성형은 루고 여성형이 랄루브인데 늑대 여성형인데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늑대라고 하면 늑대 우리 그럼 짐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구에서 늑대의 이미지는 뭐냐면 기르는 자예요. 우리 왜 정글북 이런 거 보면 그 애를 키우잖아요, 늑대들이. 그래서 서구에서는 늑대가 사람을 키우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기르고 키우는 자의 이미지가 늑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리에 문을 연 그 슈퍼마켓이 모든 조합원들이 2시간 45분씩 노동을 제공해서 운영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이름이 랄루브예요. 내가 거기를 이제 2019년에 가보고 이제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보고 왔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협동조합의 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도 그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하고 싶다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오늘은 제가 3가지 제가 쓴 책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2002년 동안 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조합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라고 하는 것을 2017년 2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깊은 협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협동을 잘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쓴 책 3가지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1탄은 이거.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덕후가 되었고 그 덕후가 된 까닭은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베프이자 동생도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친구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걔를 먹여 살리지는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친구도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원조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자기도 그런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협동조합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도 이제 인연이 있는 것처럼 그 협동조합이 아무리 있었어도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1탄이에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 제가 얘기 한 3분의 1밖에 얘기 못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자, 이게 1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 40대 얘기였잖아요. 그죠? 40대 얘기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20, 30대 또 나이가 더 드신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럼 제가 왜 이런 협동조합 덕후가 되고 특히 사회적 경제 연구의 회장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 시작은 때는 바야흐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98년, 99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할 때예요. 사실 계기는
저는 94년도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로 약간 도피성 유학을 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프랑스로 그럼 도피를 갔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돈은 없었고, 하여튼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계속 뭔가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제가 불문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때 불문과를 나왔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불어 좋다고 해서 불문과 나와가지고 좀 방황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여튼 뭐 그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돈 얼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가서 이제 97년도 외환위기가 빵 터질 그 시점에서 제가 딱 귀국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 97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좀 헤매다가 저희 아버지도 99년도에 좀 돌아가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탈북 주민들 난민 보고서를 불어로 옮기는 일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을 조사를 해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혀 공부할 생각도 없었었고 연구할 생각도 없었던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게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로지 불어 좀 아는 것밖에 없고 프랑스 좀 갔다 온 것밖에 없고 뭐 거기서도 뭐 그냥 뭐 박사까지 다 하고 온 게 아니고 꼴령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남들한테 정치학과 그냥 학사만 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실업자 운동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실업자 운동을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싸웠느냐라고 하는 것만 조사한 게 아니라 사실 실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어. 게다가 우리나라는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구조조정이에요. 외국에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은 어떤 대안이 삶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막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막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을 막 만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는 그런 게 오래되게 됐잖아요. 그죠? 실업이 막 70년대부터 문제가 계속 쌓여왔으니까 우리보다 그런 고통의 노하우가 더 많은 거예요. 역사도 많고 연구도 더 많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실업자들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제3섹터형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업 부조 이렇게 실업 부조 이런 거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거고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웃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또는 어둡고 이렇게 약간 음습한데 이런 것들을 밝게 바꾸고 지역사회의 관계망들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로 돌보는 그러면서 또 재활용도 하는 지구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정말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도 되게 유용한 건데 그게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없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레미 리프킨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런 제레미 리프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실업자 제레미 리프킨 같은 그런 석학이 세계적인 석학이 할 때는 저게 뭔 말인가라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실업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은 삶의 대안이 무엇일까라고 막 찾아보니까 그런 걸 직접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를 발을 디디게 된 게 이 때문이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제 인생의 첫 책인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걸 1999년도에 내고 그 책을 냈더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YMCA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김신양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런데 제가 김신양인데 남자분 아니신가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는 연구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런 책을 냈더니 강의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쩌다 연구자, 어쩌다 저자가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어쩌다 사장 조인성하고 태연이 나온 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인생은 저는 정말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 만남, 내가 만난 사람들 간의 인연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에 의해서 제가 찾아가면서 결국은 그게 나의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의 50평생을 정리를 하면은 그 한 50개 정도의 만남으로 제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그것이 보니까 뭐 제3섹터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사회적 경제 또는 연대 경제, 요즘에는 사회 연대 경제, 뭐 시민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렇게 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팔자에 없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책을 내고 일을 하게 되고 저도 직장이라고 하는 데를 뭐 연구소 비스룸 한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자활 지원을 하는 곳에서 이제 현장 지원을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회사와 조직의 그 임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2001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좀 하다가 다시 때려치우고 중간에 다시 공부하러 나갔어요. 2002년도 하반기에.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2006년 가을에 나는 다시는 직장이라고 하는 월급 받는 데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떠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그런 학문을 하고 이렇게 살고 즉 내 공부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우리가 버려지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저는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충성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능력 있고 똑똑한 거 좋아. 근데 능력 있고 똑똑한 거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써.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리더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뭐 사회복지기관 비슷하게 이제 복지부의 지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관료들의 간섭과 통제와 관리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간섭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부모들도 굉장히 억압적이고 막 간섭 많이 하고 자기 막 이렇게 막 다구리 치고 막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모는 부모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자식이 그렇다고 저 부모한테 질질질질 끌려가고 지 인생을 갖다가 막 부모 말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막 그렇게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제 답답했죠. 왜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왜 이런가. 그래서 저는 좀 이해도 안 가고 그 시스템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잘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그 안에서 제가 친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인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 안에서 그거 꼭 할 필요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더 이제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굳이 없는 돈에 방 빼가지고 다시 정말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 거는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의 꿈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설계도를 제가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가능할 거라고 하는 막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라도 보여주면은 올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그런 능력은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땡빛을 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물론 가가지고도 프랑스는 학비가 없지만 그래도 생각 물가가 비싸니까 늘 거기 가서 이제 통역도 하고 항상 일을 해가지고 매달 한 200만 원 이상을 벌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어를 굉장히 잘해요. 맨날 일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 네, 윤여정 씨가 생각나나요? 생계형.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연구자가 되었지만 제가 왜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어떤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어디 연구소 같은 데도 있어 봤지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저를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쓰더라도 잘 쓰면 좋은데 잘 못 써요. 똑똑하게 저를 썼으면 좋겠는데 똑똑하게 저를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를 쓸 깜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저도 충분히 쓰이고자 하는 누구에 의해서는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에서는 다 누구에서 쓰이는데 좋은 사람에 의해서 잘 쓰이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다는 제가 이제 따로 있으면서 저와 생각도 많이 좀 닮고 인연이 있는 분들과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2009년 말에 친구들이랑 여러 선배 후배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 반밖에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 책은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쓴 거는 아니고 저 친구들이랑 같이 번역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 뭐 어머니 지구의 권리, 그다음에 남미의 뭐 부엔비비르 또는 커먼즈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석을 하는 중요한 열쇠말 6개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떤 한 가지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그래서 그것들이 다 상호 보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그 7가지 원칙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번역을 했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거는 내가 이렇게 제가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저를
둘러싼 이런 환경도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좋은 먹거리로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농사는 짓고 누가 또 배송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식재료 해가 요리로는 제가 하지만, 그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되어야지 저도 나답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삶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이제 다른 경제를 위한 운동도 하고 그런 연구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다른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냐면, 이게 뭐 무슨 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막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의 정치를 하는 세상. 나무의 정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 있어야세요? 이거 되게 저요. 네.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그 캐나다의 프레드릭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정말 세잔네의 그림처럼 잔잔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은 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장 지오노예요. 그 장 지오노가 단편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남들은 막 다 나무, 이게 굉장히 나무가 많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무 캐가지고 숯을 만들어가지고 다 장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농부는 하나하나 그 떡갈나무를 좋은 씨를 골라가지고 심고 그렇게 나무를 키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된 병사가 10년 후에 갔더니 오창한 숲이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를 풍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시장의 자연도 누리는 것보다는 그거를 배워서 수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은 벌지만 점점 날아다니던 새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고, 흐르던 물도 흐르지도 않고, 공기도 좋지 않고, 대상 말라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살기 좋지 않은 마을이 되어가 사람들 다 떠나버린 거야. 다 누리고 떠나버리고, 지금 아마존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농부는 혼자서 10년 동안 나무를 콕콕 심었던 거죠. 근데 나무를 심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새가 돌아오고 물이 흐르고 공기도 좋으니까 살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장지원호가 이 짧은 단편을 쓰고 나서 왜 나무의 정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장지원호가 이 단편을 쓰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번역해서 마음대로 퍼뜨리라 그랬어요. 왜? 자기는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저작권을 요청하지 않겠다 그랬고, 심지어 이 장지원호가 산림청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산림청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막 산림청에 그 나무 베는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림청장한테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단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다 번역하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산림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무기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나무의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산림청장에게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원호는 뭐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장지원호만의 자기 실천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심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그런 단편을 써서 전 세상의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도 종이가 나무에서 오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장지원호의 그 단편을 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장지원호의 실천은 나무를 직접 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해서 지구를 가꾸고 자연을 가꾸도록 글을 쓴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설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구를 생각을 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만의 방법은 저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필요한 거를 쓰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나는 연구자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일반 시민들, 마을의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해요. 그래서 제목도 다 뭐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 걸기업 얘기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이 움직이니까요. 그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저만의 실천 방법이고 그게 제가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아마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음, 여기 분반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캠프에서.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느끼신 점이라든지 또는 그래서 소회를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조금 이 얘기를 다시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질문을 하고 또는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간 것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나 묻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질문, 제안, 뭐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30분 후에 만나서 각 분반별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찢어져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쉴게요. 네, 분반 나눠주세요.